사실 디카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시인으로서 예술가로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인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디카시를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은 정의양 선생님이 잘 가르쳐 줄 테니까 참 그 시인이라는 게 굉장히 시인이든 작가이든 굉장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어떤 시로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시로서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그 행복한지. 그래서 저는 첫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시인이라는 이름이 좋아가지고 처음에 글을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만 했는데 제가 이건 제가 최근에 이게 완성된 작품은 아닌데 이건 제가 쓴 거예요. 이게 마음면 맨 소재지 옆에 아까 내가 잠시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한마음 복합 센터라는 것이 얼마 전에 만들어져가지고 거기 1층에 멋진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나가다가 한 번도 가보진 않았는데 저는 늘 카페에서 글을 쓰고 그러는데 어제 우체국에 갔다가 그 옆에 이제 바로 인근에 있어가지고 카페에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자주 가서 글을 써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거기 창밖에 논에 이제 벼가 익어가고 있고 시설이 너무 좋고 그래서 가을하니까 가을하면 유명한 릴케의 가을날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죠. 가을날 릴케 거기 지금 가을이지 가을에 내가 커피를 마시면서 릴케가 생각나고 또 커피를 좋아했던 가을의 기도를 썼던 김현성 시인도 생각나고 또 고성의 말년에 서울에서 고성으로 와가지고 송천리 바닷가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남은 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책을 내셨던 김열교 교수 생각나. 그래가지고 제가 적석에서 가을에는 이런 시를 하나 썼어요. 적석. 저는 요즘 시를 쓸 때 노트북으로도 안 쓰고 펜으로도 안 쓰고 그냥 카톡이죠. 카톡에다가 내가 손으로 탁탁탁 이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시를 언제부터는 그냥 카톡 내가 나에게 이상욱 해가지고 카톡 내가 나에게 보내는 카톡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탁탁탁 치는데 별로 고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썼어요. 중간에 시라는 것은 어서 오십시오. 시라는 것은 일상적인 어떤 문법 체계나 일상적인 시 공간 이런 것에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여러분 보면 이게 좀 이상할 거예요. 가을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냥 상상적으로 릴케는 벌써 세계적인 시인이지만 세상에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릴케와 커피를 마시며 루 안드레이스 살로메와 러시아 여행했던 얘기며 릴케가 살로메라는 아주 미인이고 위대한 여성이 있는데 릴케도 살로메를 사랑했고 니체도 사랑했고 세계적인 그런 여성이 있는데 릴케가 시를 쓰게 된 게 루살로메라는 여성을 만나서 시적 영감을 받아가지고 시인이 됐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살로메와 릴케가 러시아 여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릴케와 커피를 마시면서 릴케가 나한테 살로메와
러시아 여행 갔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녀에게서 뭐 시적 영감을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적으로 안드레이스 살로메가 러시아 여행했던 얘기며 비서로 로댕과 한 집에 기거했던 거. 그 릴케가 시적 영감이나 예술적 영감을 살로메에게도 받았지만은 위대한 조각가 로댕의 비서로 좀 있었거든요. 젊을 때 로댕의 비서로 있으면서 그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로댕의 영향을 받았죠. 비서로 로댕과 한 집에 기거한 거. 이집트 여자친구를 위해 장미꽃을 긋다 가시에 찔린 거며 저 릴케가 유명한 장미가시에 찔려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릴케가 굉장히 좀 낭만적으로 뭐 청마에 뭐 청마가 이영도 여사와 뭐 이렇게 사랑을 나눈 그런 것들이 신화되어 있듯이 릴케도 죽을 때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 릴케가 물론 결혼을 했는데 이집트 여자 이분은 자기 부인은 아니죠. 그래서 그 장미꽃을 꺾다가 그 여자한테 바치려고 장미꽃을 꺾다가 장미가시에 찔려가지고 그게 폐혈증으로 그렇게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장미가시에 찔린 거면 시도 시집이라는 게 뭐냐면은 시도라는 게 어떤 도는 기도라는 건데 시대의 어떤 기도 그래서 상당히 영적인 어떤 그런 행위상학적인 시집인데 시도 시집에서 독자적인 시의 경계를 열었던 거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릴케와 만나가지고 릴케 시집에 대해서도 같이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살로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장미가스에 찔렸던 이야기도 지금 둘이서 한다고 그렇게 이건 전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죠. 그런데 지금 릴케와 만나서 내가 지금 그 찻집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릴케를 특히 그 김영 교수가 릴케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두 번째 시집의 해설을 김 교수님이 쓰셨는데 그때 내 시집 해설을 쓰면서 릴케의 시도 시집 이야기를 했어. 행위상학적 그래서 릴케를 유난히 좋아했던 김열 교수가 내 시집 해설을 쓰면서 릴케 시도 시집을 언급했다고도 전언하며 릴케에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함께 가을의 고독, 가을은 고독, 그 다음에 가을 이런 것들을 음미하다가 둘이서 이야기하다가 또 고독하면 김현성의 가을의 기도가 생각나니까 김현성의 가을의 기도도 릴케의 가을날 이상은 참 아름다운 시라고 내가 이제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릴케도 그렇다고 그래서 아름다운 시라고 맞장구도 둘이서 치면서 그리고 이제 릴케, 김열규, 김현성을 호명하는 부르는 창 넘어 이렇게 배가 익어간다 이렇게 가을을 이렇게 노래는 좋아요? 예, 멋집니다. 예. 근데 이 시를 그 1분 만에 썼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더 이상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시를 쉽게 써본 적은 없는데 시라는 것은 어렵게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써야 좋은 시가 되기도 하지만 나는 그래 10월 20일까지는 어쨌든 2편의 시를 써야 되니까 이걸 척탁을 받았는데 안 쓰면 안 된다 싶어서 억지로 시를 쓰려니까 한 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제 커피 마시면서 그냥 카톡으로 장난처럼 저기 가을에 저 배가 물어 입고 있지 가을 하면 릴케지 또 김현성이지 릴케가 김열 교수가 릴케를 너무 좋아했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가을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늘 이야기하면 시는 과학적 세계가 아니고 그냥 어떤 판타지의 세계고 시에서는 죽은 릴케오도 나와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그것은 과학적 진실은 아니지만 시적 진실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뒷가시도
꼭 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쓰시라고 제가 이 시를 먼저 소개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 같은 맥락인데 과학적 세계와 시적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과학적 세계를 쓰는 게 아니고 시적인 세계를 언어로 표현해야, 시적인 세계를 찍고 써야 뒷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적 세계와, 시적 세계는 예술적 세계고 과학적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 세계예요. 이건 시공의 지배를 받는 거죠. 내가 뭐 서울에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지금은 만날 수가 없죠. 현실 세계에서는 버스를 타고 가야 되지만, 그러나 예술적인 시적 세계에서는 멀리 있는 사람과도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예술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어떤 그런 질서에 구애되지 않는 그런 것이 예술의 세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너무 유명한 그 글인데, 박선봉이라는 미학자가 쓴 미학에 관한 단상이라는 글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 제가 시창작 인문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제가 이걸 인용한 거예요. 이걸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실이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묻는다.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되지요? 아이들이 손을 들고 저요 저요 합창을 한다. 선생님이 한 아이를 가르친다. 예, 물이 됩니다. 이제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죠? 물으니까 이제 아이가 예, 물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죠. 이건 과학적인 어떤 세계입니다. 물이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했죠. 그러면서 예, 물이 됩니다. 아이들이 다들 자기도 그렇게 대답할 거였다는 표정을 짓고 있을 때 한 아이가 조용히 손을 들고 대답한다. 선생님, 얼음이 녹으면 봄이 돼요. 봄이 돼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돼요. 이건 과학적 세계고, 얼음이 녹으면 봄이 돼요. 이건 신적인 세계고 예술적인 세계라는 거죠. 저는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과학적 세계와 예술적 세계, 시가 지향하는 세계와 현실에서의 삶의 지향의 세계를 이렇게 잘 설명하는 그런 글이 없다. 너무 쉬우면서도. 그래서 내가 이걸 인용했는데, 여러분들 그 얼음이 녹으면 물이 돼요. 이렇게 쓰는 것은 우리 현실 자체가 시가 될 수는 없어요. 현실을 그대로 옮긴다고 시가 되지는 않아요. 현실을 이렇게 변형시켜서 새로운 어떤 세계로 만들어내야, 그건 새로운 어떤 언어 질서로 만들어야, 그게 물론 리얼리즘은 현실을 모방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현실을 가져온다고 시가 예술이 되기는 어려운데, 물론 예외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늘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현상이고 눈에, 진실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멀리 어떤 이상 세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이상 세계의 그림자에게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플라톤의 어떤 이데아론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현상에 있는 이걸 보면서 이 너머에, 이 속에 숨어 있는 생의 진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시고 예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